예, 오늘 세 번째 발표 토론 마지막 발표인데요. 발표자는 우리 지금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 계시는 박경진 박사님께서 디지털 통상시대 경쟁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디지털 통상 시대의 경쟁 정책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디지털 통상은 요즘 국제 통상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와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작년 5월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복수국 간 협정이 개시되면서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들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현재 WTO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며 2002년 6월에는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관련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의 연구는 디지털 통상 시대가 국제 통상 체제에 불러오는 커다란 변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쟁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통상 시대는 WTO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품 서비스 분류 문제뿐만이 아니라 WTO가 가지고 있는 주요 원칙들 간의 구분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갸트 WTO 협정은 소위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들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오늘의 통상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의 연구는 WTO가 추구하는 주요 목적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이 시장과 경쟁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러한 시장과 경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부 정책인 경쟁 정책이 디지털 통상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협상들에서 경쟁 정책적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포된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준비한 원고는 현재 작업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발표 제목으로 한 디지털 통상 시대의 경쟁 정책 중에서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그 초고가 지금 작성된 상태이며 경쟁 정책에 대한 내용과 이 디지털 통상과 경쟁 정책을 이어주는 그 어떤 방안에 대한 작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발표를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들을 계속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ICT 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ICT 산업은 구조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이미 좀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도 한 달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였고요. EU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쟁 정책을 활용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 다양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틀 전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적 차원에서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는 국제 통상 체제 내에서도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갸트 WTO의 전신인 ITO에서는
경쟁 정책에 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만 이는 그 가트 WTO 체제에 직접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ITO에서 경쟁 정책이 논의되었다는 이러한 배경은 그 가트 WTO 협정의 몇몇 조항에서 경쟁 정책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특히 이제 WTO가 규율하는 서비스의 일부인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좀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2002년 제기된 최초의 통신 서비스 분쟁이자 반경쟁 조치를 다루고 있는 멕시코 텔레콤 사례에서는 반경쟁 관행에 대한 정의가 분쟁 해결 기구에서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례는 미국이 통신 서비스 공급을 규율하는 멕시코의 법과 정책이 이 통신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참조 문서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특히 참조 문서 섹션 1.1에서 국가가 공급자들의 반경쟁적 관행이나 참여를 지속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멕시코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멕시코의 조치가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패널이 반경쟁적 관행의 정의를 내리게 되고요. 동사례에서 패널이 멕시코 정부는 참조문서 섹션 1.1을 위반했다고 판정을 하면서 반경쟁적 관행은 주요 공급자의 가격 행위를 포함하여 시장에서 경쟁자나 경쟁을 축소하는 행위들을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통상체제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는 특정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통상의 확대는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경쟁 정책을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경제가 본질적으로는 시장 실패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시장 실패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적 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국제통상법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통상협정 또는 디지털 경제협정에서 경쟁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를 위해서 우선 전통적인 통상과 비교해서 디지털 통상이 가지는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통상이 기존의 통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정말 경쟁 정책의 논의 필요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통상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의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교범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가 이러한 데이터의 국경 간 거래도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제사회 공감대가 반영되면서 현재 WTO 차원에서 별도의 전자상거래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8년 근데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WTO에서 시작한 이래로 WTO에서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는 확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컴퓨터, 전자제품과 같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품들의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분류의 문제가 좀 중심적인 논의사항이 됐고 오늘날에는 데이터의 이동,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내 조치들로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초기의 문제가 아닌 이제 2단계, 3단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위 스마트 기기들은 WTO 규범상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의 스마트한 특징은 해당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상품이냐 또는 서비스냐 하는 분류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하는 이 분류의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규범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WTO가 핵심 원칙을 두고 있는 비차별 원칙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WTO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간의 굉장히 좀 분명한 구분을 바탕으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할 때 같은 상품 간의 비교를 통해서 또는 같은 서비스나 같은 서비스 공급자의 비교를 통해서 이 두 양자 간의 균등한 경쟁 기회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통상 시대가 되면서 이게 상품, 서비스 간의 비교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간이 이게 과연 같은 상품이냐 또는 같은 서비스냐라는 이러한 비교의 문제로 조금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조금 이때까지 WTO에서 논의되던 비차별 원칙가 좀 변화돼야 되는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5페이지입니다. 또 이제 국제통상체제는 관세선 또는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 이전의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원칙을 적용하고 이 구분선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나 수량 제한과 같은 국경 조치에는 시장개방 원칙이 적용되고 재정적 조치와 비재정적 조치를 포괄하는 국내 조치들에는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차별 원칙은 국경 이후 또는 관세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치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주의 색채가 선명한 국경 조치들에 비해 더 넓은 재량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부의 통상을 제하는 정책이 시장개방 원칙을 적용을 받는지 비차별 원칙을 적용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하지만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이나 디지털 서비스는 태생적으로 국경이나 관세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규율하는 정부의 정책도 시장 접근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차별적 측면을 좀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은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국내의 규제로 이해가 됩니다. 국경이라는 구분선이 뚜렷하고 이는 자국의 시장에서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규제의 측면에서 그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었었는데 디지털 통상 시대는 이러한 정책이 일종의 시장 접근적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제 자국의 그 IT 기업들이 중국의 검열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접근을 제한했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주장을 계속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오늘날 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조치랄지 또는 지리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조치, 또 금융 분야의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국내 설치 제한, 또 의료 정보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제한이 있고요.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국제통상법 시각에서는 비차별 원칙만 적용되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오늘날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면서 과연 단순히 비차별 원칙만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국제통상체제가 공고히 해왔던 그 주요 원칙들의 구분이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조금 이렇게 섞이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디지털 통상의 등장은 국제 통상 체제가 다양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던 주요 장치들의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같은 국제 통상 체제의 규율 대상이 과연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부터 또 관세선으로 구분짓던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이라는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의 연구는 WTO의 주요 원칙들이 본질적으로는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촉진을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디지털 통상 시대를 조금 규율하는 통상 규범이 이 시장과 경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경쟁 정책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접목해서 변화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좀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이 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 통상 체제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는 조금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국외 시장의 그 분명한 구분이 있던 이 전통적인 통상 질서 속에서는 경쟁 정책이 국내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제 통상 체제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통상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이란 구분의 의미가 사라졌고 또 경쟁 또 다른 정부 조치와 달리 또 경쟁 정책이 가진 조금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 통상 시대에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장, 그래서 이제 1에서는 제가 현재까지 국제 통상 체제에서 경쟁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다자적, 양자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분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국제 통상 체제에서 이제 경쟁 정책의 논의에서 제가 좀 요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각주 이게 좀 각주가 제가 쓴 거랑 조금 변한 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통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소위 디지털 통상 협정이라고 체결되는 그 대파나 DEA 등에서 이제 경쟁 정책이 디지털 경제가 가진 도전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굉장히 그냥 경쟁법의 집행이나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 경험을 공유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협력 규정이 있지만 전통적인 체제에서 그 경쟁 정책은 각주 36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경쟁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기존의 접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쟁 정책이 좀 과거에는 통상 정책의 좀 보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 디지털 통상 시대가 오면서 경쟁 정책이 보다 좀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제 디지털 통상 시대가 오면서 경쟁 정책에 대한 그 필요성과 관련 논의의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가격 등 직접적으로 경쟁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만이 이 통상 체제에서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필수 설비의 접근, M&A와 같이 시장의 어떤 경쟁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과
관련 이슈들이 국제 통상 무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2장에서도 분석하였듯이 디지털 통상은 WTO가 그동안 구축해온 체계들의 유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WTO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법적 요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 통상 체제에 도입하여서 그 적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와 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여기 발표 자료에도 담지는 못했지만요. 그냥 저는 좀 이제 이 경쟁 정책들이 디지털 통상 시대에 조금 새롭게 다시 재조명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발표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비록 완결된 논문은 아니지만 발표를 통해 저의 생각이나 이 논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질의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토론은 우리 숭실대 오선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이고 WTO 내에서 디지털 통상과의 연계, 그다음에 WTO와 경쟁 정책, 이게 그 두 주제로만 나눠도 큰 대주제인데 그 대주제인 두 개를 하나로 또 묶어서 한 논문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해하기도 저도 이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뭐 경쟁법이나 경쟁 정책에 대해서 그 조진열 교수님 굉장히 그 전문가님이 계셔가지고 아마 코멘트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뭐 디지털 통상도 뭐 이재민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하셔서 더 좋은 그 코멘트를 받고 아까 그 논문의 그 결론 부분, 이 논문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고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두 대주제를 그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코멘트를 주기 이전에 일단 디지털 통상, 그다음에 경쟁 정책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나눠 가지고 한번 이제 코멘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 발표자님께서도 이제 말씀했다시피 WTO 내에서 디지털 통상에 갖는 그 지위가 여전히 뭐 상품이냐 서비스냐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뭐 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 협정이라든지 서비스 협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 접근이라든지 비차별 원칙에 일단 그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상을 상품 협정이냐 서비스 협정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이라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서비스 협정의 적용 범위가 상품보다는 그러니까 서비스 협정의 적용 범위에 그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비스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면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디지털 통상의 접근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물론 이제 서비스 협정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지금 오늘날에 지금 뭐 그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통상이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디지털 교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장 상황을 완전히 그 기존의 예를 들어 뭐 수출 시장 또는 수입 시장, 국내 시장 뭐 이러한 시장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의 변화를 반영을 하려면 새로운 그 지표가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제가 그 논문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상품 서비스를 그 통일돼서 접근하는 그 가능성의 협정이 정부 조달 협정에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읽었는데 그 정부 조달 협정에 보니까 그 including any combin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라고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상품 서비스를 구별하지 않고 이 모두를 이제 그 동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마 그런 출발의 기초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그러면 이제 경쟁 정책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발표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통상법이나 경쟁법은 둘 다 이제 뭐 자유롭고 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에 그 근본 토대는 같지만 경쟁법은 이제 그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그 국내법이고 또 국제통상법 WTO에는 이러한 그 민간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규율하는 그 실제법적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 WTO에서의 경쟁 정책을 또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기는 한데 서비스 협정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이제 구조에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비스 협정 국내 시장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그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통상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하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경쟁 정책이 일단은 경쟁을 자유 경쟁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독점한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개인정보 보호도 있기 때문에 뭐 정보 이전을 제한을 둔다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무슨 서버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등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약간 물론 이제 통상 이 디지털 통상에 적용되는 그 협정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절한 예외 조항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지리적 정보를 제한하는 그 주는 거를 이제 제한 두는 것을 이제 오케이 하려면 그러한 국가안보 예외라든지 다양한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저에게도 이제 너무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한번 그 방향을 한번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일단 먼저 우리 토론자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생각이 아직 이렇게 잘 예쁘게 정리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GPA 협정 차원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관련된 접근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통상하고 경쟁 정책은 일단 그러니까 저도 출발이 이제 둘 다 어떤 시장과 어떤 경쟁을 추구한다는 이런 목적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뭔가 이 디지털 통상이란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뭔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조금 생각에서 이 논문이 출발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논문을 더 잘 발전시키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플로어를 열어서 조금 전에 우리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두 분 아주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식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우선 주진열 교수님하고 우리 이재민 교수님께 각각 의견을 좀 한번 코멘트 겸해서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토론자는 아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쟁법 쟁점은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뭐 어찌 보면 지금 국제법 논문보다 경쟁법 논문이 더 많이 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그 디지털 플랫폼하고 엔타이트러스트 문제가 지금 미국 뭐 아까 여기 발표문에도 있지만 뭐 구글 이야기도 언급됐었죠. 이게 뭐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뭐 아주 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자리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복잡한 쟁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문제만 해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 문제에다가 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그리고 이게 경쟁법 차원에서만 또 문제되는 게 아니고 뭐 정보보호법하고 그리고 그 통신규제법 여러 가지 법률이 다 섞여 있는 문제라서 이런 국내법적 요소만 해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법적인 것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유럽하고 미국이 특히 그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하고 관련해서 미국하고 유럽이 접근 방식과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컨대 미국에서는 합법인 행위인데 유럽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 건이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부터 뭐 여러 ICT 기업들이 유럽에서 제재받은 사례들 그런 게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는 판단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다 뭐 무혐의라거나 뭐 그렇게 처리된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연방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거는 뭐 구글이 무슨 문제된 행위를 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뭐 그 배경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구글하고 그 페이스북 이쪽이 좀 편향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뭐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연방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거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한번 좀 손보려고 뭐 경쟁법 쟁점을 들고 나왔긴 하지만 그런 좀 정치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그 쓰신 것 중에 그 디지털 플랫폼을 언급하시면서 392쪽에 보면 ICT 산업은 구체적으로 완벽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이러한 내용을 경쟁법 문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통신사업 같은 경우, 뭐 이동통신산업, 뭐 예컨대 이거는 한국 예를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 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부 인허가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제한이 되죠.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뭐 가격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한데 모든 ICT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컨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은 정부 인허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역에서는 이른바 뭐 혁신 시장, 이노베이션 마켓이라고 할 만큼
그 기술 혁신 속도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경우는 이제 그 드물고요. 다만 뭐 가파처럼 뭐 애플하고 페이스북, 아마존, 기타 등등 이런 초대형 이제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유럽에서 문제가 되었죠.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받았지만 미국은 또 다른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얼마든지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399쪽 각주 38번 하고 36번 이거 이 정도 조항 가지고는 사실 그 서로 다른 나라들의 경쟁법 정책이 조화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조항이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건을 두고 이게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접근에 금지가 되는 거는 정부 조치에 의한 시장 접근 제한은 이거는 WTO 통상규범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시장 접근 제한, 예를 들어서 뭐 배타적 유통 계약을 국내 업체들하고 다 맺어가지고 외국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배타적 유통망을 국내 딱 구축해 놓으면 외국 사업자들이 그 나라 시장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가 그러면 뭐 민간에 의한 행위니까 WTO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경쟁법을 적용해서 그런 민간 사업자를 스스로 규제를 해라.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배타 조건부 거래라든지 어떤 행위가 경쟁 제한 행위냐 이게 구체적 사안마다 너무 틀려가지고 이 조항이 설령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그런 행위는 경쟁 제한 행위가 아니라서 규제를 안 했다. 그러면 뭐 사실 더 이상 다툴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각주 36, 38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조화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랫폼 문제하고 뭐 빅데이터 문제라든지 뭐 경쟁법 이거는 지금 논문들이 뭐 거의 한 500편 이상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핫 이슈라 전 세계 경쟁법 학자들이 한 2,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관련 문헌들을 많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형진 박사님, 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뭐 디지털 통상이 뭐 최근에 핫한 이슈여서 그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 통상 자체도 이제 핫한 이슈인데 그거와 동시에 이제 경쟁 정책을 같이 다루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은 기존의 통상협정 FTA에서 경쟁 챕터가 들어오고 경쟁 정책이 다루어진다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그다음 최근에 디지털 통상협정, 디지털 경제협정에서도 이 경쟁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최근 동향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 FTA에서 그 경쟁 정책을 다루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디지털 통상이라는 맥락에서 경쟁 정책을 다루는 것, 특히 최근에 나온 대파나 또 호주, 싱가포르 디지털 이코노미 어그리먼트나 이런 데서 다루는 경쟁 정책이 이게 혹시 양자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통상 시대라고 생각할 때 경쟁 정책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좀 이렇게 특별한 점이나 옛날하고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나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디지털 통상 시대 경쟁 정책의 의의라는 이제 부분에서 아마 서술하실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뭐 한두 가지라도 어떤 부분이 이 디지털 통상 시대에서의 경쟁 정책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아날로그 통상 시대의 그 경쟁 정책과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자, 우리 혹시 발표자께서 추가로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토론. 주진열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쟁법 차원에서 빅데이터나 뭐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있는 것을 저도 이제 그 논문을 제가 다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또 그런 논문들을 봤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 기존의 어떤 경쟁법의 접근 방식이 디지털 이 어떤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또는 AI를 이제 그런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금 그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았던 걸로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좀 이 경쟁 정책이 그러한 것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취지로 논문들이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문들을 다 꼼꼼하게 앞으로 더 이제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논문들에서 논의되는 어떤 그 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혹시 이 디지털 통상 체제에서도 조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그러한 좀 추상적인 그러한 좀 그 생각을 갖고 이 논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이슈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쟁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유의해서 저도 좀 제 논문들을 더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 소위 이제 디지털 통상 협정이라고 해서 새롭게 요즘에 체결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협정들과 또 기존의 그 통상 협정하고의 이 경쟁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 각주 38번하고 36번에 나와 있는 그게 조금 차이를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36번은 이제 제가 기억하는 USMCA에서 나온 이 챕터인데 여기 보시면 뒤에 이 경쟁 챕터가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이 경쟁 정책을 단순히 어떤 이 소비 그 경제적 어떤 그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에 접근을 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이 가격적인 측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38번은 DEA 싱가포르하고 호주가 체결한 그 디지털 경제 협정에서 나온 그 조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뒤에 두 번째 줄 끝에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arise from the digital economy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기존에는 어떤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되던 경쟁 정책이 이제 시장 어떤 경쟁의 구조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의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까 싶은데요. 우선 뭐 간단한 건데요. 디지털 통상의 적용 범위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품하고 서비스하고 뭐 상품에 들어가 있는 지재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 동령에게 붙어 있는 건지 오버래핑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뭔가가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두 번째는 뭐 더 간단한 문제인데 이 경쟁 정책을 우리가 다루는데 국제법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법원이 어떤 건지 소스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우선 게츠의 통신 서비스 부속서나 참조 문서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각종 FTA에 이제 관련 조항들은 별개로 하고 그건 우리 WTO에서 다루면 그거 하고 또 다른 형태에서 뭐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GPA 쪽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이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혹시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 중에 경쟁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논하게 되는 권리 의무를 따지게 되는 이유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디지털 통상의 어떤 적용 범위라고 했을 때 파악할 때 보는 첫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이제 어떤 자료가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이 체결한 디지털 통상 협정 거기가 조금 제가 봤을 땐 그 디지털 통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어디까지를 디지털 통상으로 하는지를 조금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협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협정에 를 바탕으로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지재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 지재권이 과연 정말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정책의 법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게츠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게츠의 재구조가 제가 여기에 썼을 텐데요. 그 발표에 게츠의 이런 그 유사한 조금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크게 조금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 범위 관련해서 네. 혹시 중국의 접근 방법이 앞쪽 미국, 일본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0조에 우리 20조 D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국내 규정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정 게트에 위반되지 않는 뭐 규정의 필요한 조치들은 이것을 조합시킨다면 그것도 연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여러 형태의 관련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입법적인 정보들 속에서 또 그림을 또 그려보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발표하시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내용 있으시면 토론자 앞에서는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세 번째 발표 토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